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올류 디펜더입니다. 디펜더의 시작은 1948년에 시리즈 1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된 만큼 이름 빼고는 다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펜더는 전통적인 보디온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신형은 모노코크로 바뀌었습니다. 이 플랫폼 이름이 D7X인데 D7은 원래 제규어 X이나 F페이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스포츠 등이 같이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죠. 근데 신형 디펜더를 위해서 D7X를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신형은 90과 110 두 가지고요. 90은 3도어, 110은 5도어입니다. 국내에는 이 110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차후 90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이 있는데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디젤이 출시가 되고요. 트림은 S와 SE, 런치 에디션 세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이번 시승에서 제가 타는 차는 D240 디젤 SE이고요. 익스플로러 팩이 추가된 사양입니다. 참고로 신형 디펜더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 익스플로러, 어드벤처, 컨트리, 어반 4가지 팩이 출시가 됩니다. 신형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에서 구형의 요소가 엿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통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건데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구형과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디펜더는 그야말로 각지고 막 끌고 다녀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신형은 같은 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에 비해서 이 외장에서 풍기는 그런 디자인 또는 이미지가 고급스러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형의 외장 디자인이 굉장히 기능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형은 뭔가 좀 이렇게 패션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차체 곳곳에 흥미있는 또는 좀 예쁜 그런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원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게 좀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미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헤드램프 옆에 붙은 방향지 시동도 그 위아래로 조그맣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좀 개성 있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방향지 시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게 두 개가 있으니까 눈에는 좀 잘 띕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은 저 그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차체에 붙은 저 플라스틱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은 아니고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A필러에 달린 스노클도 옵션인데 디펜더의 도각 능력을 더 높여주는 아이템이죠. 참고로 신형 디펜더는 이 스노클 없이도 도각 능력이 900mm예요. 그리고 앞범퍼 하단 쪽에 보면은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디자인이죠. 대부분의 신차들처럼 신형 디펜더도 차체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 110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차가 더 많이 커요. 휠베이스도 3m를 넘습니다. 참고로 110은 7인승도 있지만 국내에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신형 디펜더는 보디 타입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90과 110. 이 숫자는 원래 휠베이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것도 전통을 좀 강조한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트렁크 쪽 유리에 랜드로버 배지가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막혀 있잖아요. 만약에 3열이면은 3열 승객의 시야를 좀 가릴 것 같아요. 신형 디펜더는 이 후면의 디자인도 좀 특징적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달았죠. 사실 요즘에는 그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는 SUV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뭐 밑에 있든가 트렁크 바닥에 있든가 그런데 이 디펜더는 클래식하게 트렁크 외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처럼 이 후면의 방향지 시등도 디자인이 좀 되게 특이해요. 이 방향지 시등은 그 양쪽 끝에 최대한 바깥으로 밀었고요. 그리고 다른 신차에 비하면 그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상하로 붙어 있어 갖고 멀리서 봐도 눈에 좀 잘 띕니다. 외장 디자인에서 오게티라고 한다면 저 머플러인데 저 머플러가 외부에서 잘 보이기도 하는데 별도의 팁이 없어갖고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랭글러 올터레인 어드벤처, 사이즈는 255에 60R 20입니다. 알로이는 최대 20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최대 22인치까지 있는데 국내에서는 20인치까지만 고를 수가 있고요. 카탈로그를 보면은 알로이 디자인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예, 실내도 당연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고요. 기존의 랜드로버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회사가 라인업에 걸쳐서 실내 디자인도 거의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디펜더는 그 랜드로버 중에서도 좀 별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많이 다릅니다. 이 실내는 디펜더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디자인이 개성이 있기도 하지만 소재도 좀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내에 적용된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뭐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통 대시보드는 좀 부드러운 우레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시보드 그 상단에 있는 이 송풍구 쪽 있죠? 이게 약간 좀 딱딱해요. 근데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저 디펜더가 새겨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에서는 저게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저게 좀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실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레인지로버보다 이 디펜더의 실내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부드러운 폼 같은 느낌을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조금 푹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도어 트림 같은 데 보면은 저렇게 볼트가 노출된 또는 철판도 같이 노출된 그런 디자인인데
저것도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여기가 뚫려 있고요. 여기는 좀 이렇게 파여 있어 갖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USB가 있고요. 모니터는 10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차의 급이나 가격 또는 최근 모델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특히 이 모니터가 그 좌우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와이드 타입으로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니터는 또 특징적인 게 이게 돌출형도 아니고 매립형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매립형 같긴 한데 이 뒤에가 이렇게 지금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차들에 적용된 모니터와는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느껴져요. 참고로 모니터의 그 화질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휠 정보나 경사로 어시스트 이런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비게이션이고 기존의 랜드로버와 그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은 좀 비슷한데 그 안에 있는 그 메뉴는 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웨이드 센싱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도강할 때 그런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프로드답게 이런 그 오프로드와 관련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은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데 지금은 올로드 화면이고요. 여기서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추세인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좀 더 좀 다양한 앵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달릴 때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앞과 뒤, 옆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좀 더 다른 앵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제 설정인데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운전자 지원과 안전 및 보안, 그러니까 ADS 같은 기능의 설정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기어 레버와 공조장치, 터레인 리스폰스 관련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모니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치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이 부분의 그 플라스틱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감촉은 괜찮아요. 최근에 제규어 랜드로버는 그 멀티펑션 다이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기능 사용할 때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디펜더 역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게 지금 온도 조절이잖아요. 여기서 바람 세기를 하려면은 이 바람 세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끌 때에도 이렇게 꺼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이얼로 터레인 리스폰스도 조절을 하는데 터레인 리스폰스, 즉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려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다이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와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열선도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하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이거는 로우 기어고요. 이거는 차고 조절 장치인데 이렇게 누르면은 차고가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뒤에서 에어 서스펜션 그 바람 빠지는 소리, 차는 소리가 곧바로 들립니다. 실내는 기존의 랜드로버와 공유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기어 레버는 최근에 선보인 다른 랜드로버와 거의 같죠. 이 전자식 기어 레버는 R&D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딱 위에 버튼 있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기어 레버가 그 위치 자체가 되게 높아요. 예전에 그 혼다가 대략 이런 비슷한 위치를 썼는데 그래서 손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이 밑에 쪽에 공간도 개성이 있죠.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의 그 거리가 꽤 됩니다. 이 안쪽의 공간도 용량 꽤 넉넉한 편이고 이 바닥에 깔린 재질도 약간 좀 고무 같은데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좀 거칠긴 해도.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거는 12V고요. 그 뒤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여기가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기어 레버가 그 위로 올라가면서 컵홀더의 위치가 더 좋아졌고, 기본적으로 컵홀더의 그 높이가 꽤 높아갖고 여기 역시도 그 손과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하체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냉장고에서 좀 꽤 쓸모가 있어요. 게다가 이것도 2단이에요, 냉기가. 그리고 후방의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이 룸미러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달렸잖아요. 다른 SUV에 달리기. 그래서 후방
그 시야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이걸로 보완을 하는 거죠.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밝기 조절이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틸팅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썬루프는 덮개 버튼이 별도로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안쪽에 이 소재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이 운전대의 크기는 좀 꽤 큰 편이고요. 반대로 이 림의 굵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딱 맞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조금 얇은 편인데 손에 붙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은 조절은 모두 전동식이고요. 그 조절 버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대 스포크에 적용된 소재도 좀 독특한데 이 부분이 좀 얼핏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그 코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만졌을 때의 촉감이 좀 개성이 있어요. 이 스포크 같은 경우도 다른 랜드로버와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얼핏 비슷해요. 왜냐면은 전원이 꺼졌을 때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그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얼핏 봐도 랜드로버의 디자인인데 이게 최신 모델인 만큼 다른 랜드로버와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최신 차여서 이 계기판의 디자인도 좀 더 낫네요. 그리고 각 폰트나 숫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좀 또렷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가운데 액정에서 보여지는 정보나 인터페이스는 다른 랜드로버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인포메이션 패널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은 계기판을 바꿀 수가 있죠. 이건 다른 랜드로버와 거의 같죠. 지금 이 듀얼 다이얼, 이게 싱글 다이얼이고요. 전체를 지도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나중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건 미디어.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쿠션은 조금 부드럽습니다. 앉아보면은 그 뭔가 시트의 그 쿠션이 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죽의 질은 좀 부드러운 편인데 가장 바깥쪽 부분은 직물이에요. 등받이랑 쿠션 모두. 이게 이제 자주 해지는 부분을 그 내구성을 생각을 해서 가장 바깥쪽은 직물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어 트림도 딱 랜드로버의 디자인인데 다른 랜드로버보다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른 차들 대비해서 저렇게 철판이 드러난 것과 볼트가 있는 것도 좀 굉장히 독특한데 저게 얼핏 보면은 좀 거칠고 산티나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 디펜더는 또 그렇진 않아요.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 기준으로 시트를 맞추면은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그래서 2열의 무릎 공간 자체는 꽤 좋습니다. 반면에 그 시트 방석의 길이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짧은 편이고요.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 또 등받이 각도가 좀 너무 서 있는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 좌우의 공간이 좀 좁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1열 쪽으로 좀 경사가 져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를 좀 평평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차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평탄하게, 보통 사륜 차들은 SUV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아서 불편한데 이 차는 가운데 부분도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열선 시트 버튼과 이건 12V, 양쪽에 두 개가 12V고요. 요거는 이제 USB죠.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쪽에 오니까 갑자기 이제 플라스틱이 확 딱딱해지네요. 그리고 보통 2열에는 손잡이가 여기에만 있잖아요. 이 차가 확실히 오프로드라 그런지 여기에도 더 크고 두꺼운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2열 유리는 거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해서 2열의 도어 포켓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트렁크는 수동이긴 한데 또 소프트 클로징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테일게이트에서 소프트 클로징이 있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일게이트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 손으로 달 때 조금 힘이 듭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107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2380리터로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꽤 큰데 그 공간에 비해서 들어가는 쪽의 그 폭은 좀 좁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커져요. 특이한 거는 2열과 3열에 걸쳐서 저 천장 쪽에 저렇게 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3열까지도 있는 버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개방감을 위해서 저기에도 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그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0, 반대쪽에는 12V가 있습니다. 예, 공연할 때 엔진 소음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 볼륨은 좀 낮은데 이렇게 엔진 전체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실내로 좀 이렇게 낮게 들어오는 그런 음량이에요. 그리고 운전대나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나 시트,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바닥까지도 그 진동이 좀 가늘게 있습니다. 보통 디젤 엔진 4기통 운전대나 시트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 차는 있어도 이렇게 공회전 때 바닥까지 진동이 있는 차는 좀 드문데 이 차는 바닥에도 좀 진동이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차가 오프로드를 주력으로 하는
디펜더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의 그 진동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신형 디펜더 110 디젤 방금 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체가 확실히 오프로더답게 좀 부드럽네요. 사실 요즘에 오프로더라고 해도 하체가 좀 단단?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이 차가 요즘에 SUV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오프로드 성능을 극대화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하체 역시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탄 차는 110의 디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액세서리 팩이 되게 많잖아요. 익스플로러 팩이 들어갔는데 SE 트림이니까 지금 국내에서 팔리는 이 신형 디펜더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정통 오프로드답게 시트 포지션이 꽤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G4 엑스턴이 되게 높잖아요. 거의 뭐 그거와 비슷하거나 더 높거나 그런 느낌입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시보드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이 저속에서 브레이크 반응이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밟고 조금만 더 세게 누르면은 제동력이 이렇게 확 하고 나오네요. 이게 좀 민감해서 이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성 운전자는 이게 좀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회전수 2000rpm 이하에서는 소리가 꽤 조용한데 한 2500rpm 정도 되니까 엔진 소리가 좀 커지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음색이 아니라 이 보닛 전체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좀 그런 낮고 넓은 그런 볼륨이에요. 요즘에 뭐 랭글러도 그렇고 오프로드 성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 올로드 성능, 예를 들어서 뭐 정숙성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 신형 디펜더도 그렇네요. 근데 좀 다른 차와는 좀 다르게 보통 이제 지금처럼 이제 80 정도로 달리면은 노면 소음이 가장 크잖아요. 엔진 소리 잘 안 들리고. 근데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크거나 타이어 소음과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통 오프로더답지 않게 코너에서 쏠림도 좀 덜하네요. 물론 이렇게 좀 굽이치는 도로에서는 이 차가 험로 그 생각을 많이를 해서 이 스티어링 그 유격이 좀 크거든요. 차에 비해서 이 운전대의 크기도 꽤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는 커브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올로드 성능 또는 회전할 때 그 움직임은 꽤 안정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로드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로우레인지를 넣으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잔디 자갈 눈길. 이게 바꾸자마자 차체가 확 하고 뜨네요. 요거 반응 되게 빠르네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참고로 이 110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기 높이니까 안 그래도 차가 높은데 되게 껑충하네요. 이렇게 허공에 약간 좀 붕 뜬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프로드 성향이 좀 강한 차를 이렇게 이런 험로에서 시승할 때도 느끼는 건데 이런 차들이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물론 올로드를 달리는 것만큼 그렇게 매끈한 건 아닌데 보통의 차들은 이런 데 오면은 승차감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차들은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 오면은 그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차량에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있죠. 물의 수심을 감지하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심이 감지되는 정도의 물을 건너게 되면 좌우측에 있는 사이드미러 하단에 센서가 물을 감지해서 구간 수심을 알려주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차 도각 능력이 900mm인데 900mm면 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인데 수심이 얕다네요. 보통 도각 능력이 500mm만 돼도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900mm니까 근데 좀 확실히 오프로드는 배가 고파요. 버티를 만나시죠. 떨어집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오프로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고프네요. 이런 차 올로드 달리면은 스티어링 유격이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뭔가 좀 이렇게 헐렁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험내 들어오면은 되게 또 정확해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길 이렇게 지나갈 때 되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 정도 속도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좀 가볍거든요. 근데 가벼워도 정확해요, 느낌이. 자, 기존에 쓰고 있던 바디온 프레임에 비해서 3배 더 편한 비틀림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2,000Nm의 아주 강력한 비틀림 감성을 갖고 있는 올리오 디펜더 차량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진흙, 샌드 이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 발 뗐다가 다시 밟았을 때 그 반응이 좀 느리네요. 자, 일반 노멀 모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방금 그 샌드랑 제가 지금 진흙으로 바꿨는데 가속 페달 그 초기 반응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보통 일반 자동차 에코와 스포츠 정도의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굉장하게 들어가서 디퍼런셜 락이 민감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x4 인포메이션 휠 정보가 지금 써 있는 상태이시고요. 4x4 인포메이션 휠 정보에서 락이 걸린 모래 모드, 샌드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랜드로버 이 인터페이스 되게 불편하네요. 와,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이얼이 다기능 다이얼인데 터레인 리스폰스나 공조장치 이거 하려면 다 각각의 버튼 누르고 이걸로 조절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일단 모래 모드에서는 스피드의 한계에 따라서 트랙션 컨트롤 클립의 한계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도와주고요. 시프트 다운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네요. 저는 조금 올라가고 말 줄 알았는데. 그리고 확실히 다른 랜드로버 달리 이 디펜더니까 오프로드 코스가 다른 때보다는 좀 이렇게 험난하네요. 주의하시면서 우측에 굉장히 아름다운 와. 경관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까지 올라가는군요. 우와.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진짜 여기 멋있네. 자, 모드는 바위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락크롤 모드라고 하죠. 이걸 누르고? 바위 모드로 모두 세팅을 해주시고 극한의 오르막을 올라가. 바위 암석. 굉장히 강한 오르막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씩 통과를 할 거고요. 선두 차량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신 뒤에 인스트럭터 가이드에 따라서 한 대씩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현재 선두 차량이 있는 곳 저기 위에 저희 임성택 감독님도 보이시죠? 네, 저희 감독님 서 있는 리드 인스트럭터님이 서 있는 그곳에서도 슬립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가장 가파른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필요한 만큼 강하게 악셀을 쭉 눌러서 밟으시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택 감독이 있는 데서 예. 그 전에서부터 가속 조금 하셔서 탄력 붙여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가속해요? 네, 땅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예. 슬립이 많이 나니까. 예. 예, 올라가십시오. 자, 인스트럭터 가이드에 따라서 안전하게 한 대씩 올라오겠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가속을 하라고 했네요. 아, 재밌다. 여기 오니까 넓은. 자, 크게 돌아서 선두차 뒤쪽으로 일렬로 정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힐 디센트 컨트롤 활성화된 상태고요. 자, 내려오시다 보면은 저희 512 인스트럭터님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틀리는 구간이고요. 네, 그쪽에서 조수석 뒷바퀴가 완전히 뜹니다. 네,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즘에는 이 장비가 워낙 좋아져 갖고 아주 쉽게 이렇게 급격한 내리막을 편하게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 떼고 힐 디센트 컨트롤 그냥 믿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내리막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네요. 아, 이게 앵글 바꿔서 보니까 되게 좋네요. 구간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고요. 이 어라운드 뷰는 지금 랜드로버의 탑재된 것 중에서 가장 좋네요. 확실히 최신 모델이 좋군요. 이 레인지 로버보다도 더 좋아요. 이번에 오프로드 달리면서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이 잡소리가 없네요. 보통 이렇게 오프로드 달리면은 당연히 좀 잡소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까도 그렇고 지금 내리막도 그렇고 실내에서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노면이 안 좋으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는 많지만 실내 내장재 쪽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노면 달리면은 차체가 뒤틀리잖아요. 좌우 접지가 또는 높이가 다른 것도 많고 그래서 잡소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루프렉 있잖아요. 저기서 오프로드 달리면은 저기서 조금 소리가 나는군요. 실내 내장재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저 썬루프 위에 달린 지붕에 달린 루프렉에서 오프로드 달리면은 좀 소리가 납니다. 아 실내에서 잡소리 안 나는데 이 내리막에서는 스티어링 칼럼에서 좀 소리가 나네요. 칙칙하는. 예, 오프로드 끝나고 다시 온로드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신형 디펜더 타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풀모델 체인지된 만큼 여러모로 구형과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상품성이 좋아졌네요. 시승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굉장히 없는데 이번에 이 신형 디펜더는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신형 디펜더는 그 안팎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지긴 했는데 그 오리지널의 느낌을 굉장히 좀 잘 살려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실내도 그렇고요. 저는 외장보다 실내가 더 느낌이 좋습니다. 막 되게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이게 기능성 위주의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차에 앉으면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프로드라고 해도 온로드 성능을 좀 많이 고려한 또는 감안한 그런 개발 세팅이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랭글러처럼 구형에 비하면은 차가 굉장히 많이 조용해졌고요. 거기다가 그 승차감 자체도 좋아요. 지금 온로드를 좀 짧게 운전해 봤지만 이런 노멀 모드에서는 실내로 들어오는 그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거기다가 이 하체의 그 반응에 따른 승차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SUV와 비교를 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주행에서 이제 한 가지 흠이라면은 정차 시 진동이 있는 거죠. 진동이 다른 사기통 디젤과 비교를 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가속 페달로도 좀 있죠. 근데 그 공회전 때 그 진동이 있는 것에 비해 주행할 때 또는 가속할 때는 생각만큼 또 그렇게 진동이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에어컨을 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엔진은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소리는 큰데 그 회전 질감 자체는 회전수가 높아져도 또는 그 소리 대비해서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아까 온로드에서는 저 위에 이 캐리어 소리 안 난다고 했는데 온로드에서도 소리가 좀 나네요. 저 뚜둑뚜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제외하고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고요. 주행에서 가장 큰 단점은 진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차가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낯선 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살짝 밟으면은 약간 좀 찡하는 고주파음? 이게 보통 하이브리드에서 예전에 난 소리인데 이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이렇게 이 브레이크 페달 쪽에서 약간 좀 찡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고로 다른 랜드로버처럼 이 디지털 계기판 바늘 움직일 때 그게 좀 어색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약간 좀 뭔가 좀 버퍼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은 저 시승 행사라서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고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로써 신형 디펜더 11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